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 어느 날 며느리의 뜻밖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듭니다. 요즘엔 미리 재산 정리 다 하신대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가족은 달라졌고 이 어머니는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면?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혼자 살고 있는 71살 김정자라고 합니다. 식당 일하며 평생을 일했고 남편은 10년 전 먼저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죠. 도윤이는 어려서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한테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딸처럼 대해줘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던 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지금도 식탁 한쪽에는 아들 좋아하던 반찬을 늘 챙겨놓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도 혹시 몰라 준비해두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그 반찬이 상할 때까지 손도 안 대는 날이 많습니다.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없는 날이 다반사거든요. 며느리는 말로는 어머님도 가족이죠. 하면서 실상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며느리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어머님, 요즘은 미리 재산 정리들 많이 하신다던데 혹시 생각 있으세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왔던 건지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붙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아들 도윤이는 내가 33세 낳은 귀한 아기였습니다. 그 무렵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새벽 5시에 재래시장에 나가 반찬 재료를 사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엔 배달까지 다녔습니다. 남편은 그땐 공사장 일을 했지만 몸이 약해서 오래 일하지 못했어요. 결국 내가 가장처럼 집안을 책임졌죠. 그래도 도윤이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밥상에 고기가 올라가는 날이면 아들 먼저 챙기고 내 입에는 나물무침만 올려도 웃을 수 있었어요. 도윤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병수발까지 겹쳐진 나날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 병원비도 내야 했고 도윤이 대학 등록금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에 재봉틀 돌려 가방을 만들며 스스로 다짐했죠. 이 아이만 잘 되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결국 남편은 먼저 떠났고 그 후로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는 게 익숙해질 무렵 도윤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세영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죠. 조용하고 말도 잘하더군요. 속으로는 저 아이라면 우리 도윤이랑 잘 살겠구나 싶었죠. 결혼하고 나서 첫 몇 달은 명절이면 꼭 찾아왔습니다. 같이 전 부치고 웃으며 사진도 찍었어요. 그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방문은 점점 짧아지고 드물어졌습니다. 이번엔 장모님 생신이 겹쳐서요. 다음엔 꼭 같이 올게요. 이런 말들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만 참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윤이 생일에는 처갓집에서 케이크 자르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제 생일엔 문자 하나 안 보낸다는 걸요. 처음엔 말도 못 꺼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요. 그래도 언젠가 변하겠지 싶었는데 며느리가 슬며시 꺼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어르신들도 미리 정리하시더라고요. 혹시 집은 도윤 씨 앞으로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는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온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온다니 반찬을 몇 가지 해두고 청소까지 끝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뒤에 따라 들어오는 며느리의 표정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세영이도 오랜만이네. 점심은 먹었어? 네. 오는 길에 간단히 먹고 왔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무릅쓰고 셋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며느리는 머뭇거리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응.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요즘 주변에서도 부모님 일찍 정리하신다는 얘기 많아서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날은 혼자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도 돼?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냐? 집 등기 관련해서 서류 좀 확인해봤어. 등기? 응. 요즘 사람들이 미리 정리들 한다고 해서 채영이도 걱정돼서 그런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엄마 명의로 있으면 복잡하니까.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조용하던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너희가 내 집 걱정을 해주는 거니? 아니, 그냥 엄마도 편하시게 하려고. 요즘은 다 미리 증여하고 그런다잖아.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떠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내 집 명의부터 걱정하고 있더군요.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서류 봉투를 들고 말이죠. 어머님, 이건 그냥 확인만 해보세요. 등기 이전 양식인데 급하진 않아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엔 묘한 압박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고 그날 밤도 뒤척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겠지요.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웃던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그 서류를 들고 이웃 윤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게 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윤 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내가 서류 봉투를 내밀자 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레 펼쳐보셨습니다. 이거 진명에 넘기라는 거 아냐? 응. 그냥 이름만 바꿔두면 좋겠대.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일 처리 편하게 하려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류를 가져왔을까? 그 말에 마음이 찜찜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 등기부 등본을 처음으로 직접 떼어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름 김정자. 그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많은 걸 바꾸나.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대화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서류는 잘 보셨어요? 봤다. 생각해 보셨어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도장만 좀 찍으시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며느리가 살짝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시어머니들께서 며느리 걱정 안 하시게 정리 다 해두신다더라고요. 내가 걱정이 아니라 내 재산이 걱정인 거겠지. 그래, 알겠다. 대신 한 가지 부탁만 들어다오. 말씀하세요. 이 집, 내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진 내 방은 그대로 두자. 언제든 편히 지낼 수 있게 말이다. 그럼요, 어머님. 당연하죠. 그렇게 나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인을 하고 날짜를 적으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인데 그 다음 주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반찬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아들은 전화도 줄었습니다. 바빠서 못 갔어요. 엄마, 이해해줘요.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방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곧 아이 가질 계획이라 집 구조 좀 바꿔보려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리라니, 내 방인데? 어머님 명의는 아니잖아요. 도윤 씨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만 손보려는 거예요.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집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 집에 내 자리는 이제 없는 건가? 며느리가 내 방을 정리하자던 날 이후 나는 며칠간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우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들도 며느리도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주방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던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 무슨 일로 왔니? 요즘 내가 너무 무심했어. 채영이도 좀 경솔했고
그래,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니? 내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류야. 명예 다시 돌리자. 엄마 이름으로. 내가 변호사한테 상담도 받아봤어. 나는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속으로 이게 진심일까 수없이 의심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눈빛은 그날따라 진심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마. 며칠 뒤 명의 변경이 다시 이루어졌고 며느리도 예전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찬도 챙겨왔고 거실을 청소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 알았다. 잊자. 모처럼 집 안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낯선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 우연히 아들 방에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이랑 어머님 얘기한 거 다시 어떻게 해?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 마음만 풀리면 다시 얘기 꺼내면 돼. 그래도 그 땅이랑 보험은 그대로 두기만 해도 손해야.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고 아무 일 없던 척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아진 듯했지만 말끝에 얇은 진심이 자꾸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웃으며 다가왔고 아들도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다정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혹시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하시죠? 웬일이니? 요즘은 내 건강까지 걱정하네? 그럼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 말에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냉기가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외식하자며 데리고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고만 하던 애가 갑자기 시간까지 내고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들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처가 쪽에서 이번에 작은 가게 하나 열까 해. 그래? 장모님이 하시게? 응, 장인어른이 투자 좀 하시고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혹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도와줘? 엄마도 예전엔 장사하시던 분이잖아. 그 경험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뭐 여유가 되시면 소액 투자라도.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들 입에서 투자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며칠 전 방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진명이가 다시 내게 돌아온 순간부터 그들의 관심은 다시 내 재산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케이크와 꽃다발까지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가 어버이날이잖아요. 저희가 깜빡했지만 오늘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말은 고왔지만 그 손길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장모님 사업을 좀 도와드리려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혹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실 수 있으실지. 내가 잠시 침묵하자 며느리는 황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어머님께서 예전처럼 장사하셨던 분이니까 조언만이라도.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 아직도 날 계산기처럼 보는구나. 다음 날 나는 부동산 서류와 보험 증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거기다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다. 며칠 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에 서류 몇 장과 커피 2잔을 준비해 두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앉아봐라. 세영이 너도.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앞으로 된 모든 재산 목록이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걸 왜 저희한테? 니들이 이 집을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놨지? 그 뒤로 너희 말투, 행동 다 지켜봤다. 그거면 됐다. 다시 내 식으로 정리할 테니 더는 얘기하지 마라. 며느리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도움을 청한 것뿐인데, 도움. 그래. 그게 도와달라는 말이었니? 그럼 이젠 나도 도움 좀 받아야겠다. 나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내 전 재산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위임장이다. 내가 죽으면 집도 땅도 보험도 전부 거기로 간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냐? 너무해. 그래, 많이 늦었구나. 너희가 나한테 너무한 짓을 했다는 걸 알기엔 말이다. 며느리는 평정을 가장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그럼 무슨 의도였니? 내가 죽기 전에 집을 넘기고 니네 장모 사업엔 돈을 내고 그게 의도 없는 말들이었니? 순간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세영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한 건데. 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엔 분노가 아닌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니? 그런데 내가 한 말, 내가 침묵했던 시간들, 그게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너는 모르겠구나. 말없이 흐르는 정적 속에서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온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선 조용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의 억눌린 분노가 뚝뚝 새어나왔습니다. 도윤 씨,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왜 어머님한테 그렇게까지 당해야 해? 그만해, 세영아. 우리 너무 욕심 부렸나 봐. 욕심. 아니, 그 사람은 당신 엄마잖아. 내 재산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내 재산 아니야. 그래, 그게 저 아이들의 진심이었구나.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방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설치해둔 것이었죠. 그 안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어머님 마음 풀리면 금방 넘어가. 땅이랑 보험은 그냥 냅둬도 아까워 죽겠어. 그 녹음기를 들고 나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녹음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어르신, 이 정도면 증여, 무효 소송 준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그것까진 안 해요. 그냥 제가 제정신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나는 정중히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니들 말대로 정리 다 했어. 이 집도 보험도 통장도 전부 내 뜻대로 정리했으니 이제 더는 말 꺼내지 마라.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정리했는데? 너희랑은 상관없는 곳이야. 다만 다시는 너희 집 얘기 꺼내지 마라. 여긴 아직 내 집이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문을 닫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수첩에 나는 조용히 한 줄을 더 써 넣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빼앗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수첩을 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전엔 장사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적어두곤 했는데 이번엔 사람의 말과 행동, 날짜, 상황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내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아들이 어떤 태도로 침묵했는지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웃지윤 할머니께도 슬쩍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저희 애들이 또 내 얘기 꺼내면 그냥 듣고 계셔주세요. 뭔 일이 있구먼. 정자씨, 눈빛이 달라졌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케이크 하나만 들고 왔더군요. 어머님, 지난번엔 저희가 너무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말 이제 안 해도 된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내어주었고 그들 앞에서 예전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엔 작은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고 녹음기는 이미 천장 전등 아래에 새로 달아뒀던 CCTV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내 뒤에서 어떤 계산을 하는지 나는 이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며느리는 작은 부탁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요즘 조금 편찮으세요.
혹시 이번엔 병원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드는데? 한 500만 원쯤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줄게. 정말요? 응. 대신 서류 하나에 사인 좀 해줘. 무슨 서류요? 그동안 너희가 내게 말했던 모든 도움 요청들을 요약한 내용이야. 법적 문제 생기지 않게 내 동의하에 돈 준다는 걸 기록만 해두려는 거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너무. 서류 없이 돈은 못 준다. 이젠 다 기록으로 남겨두려 한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녹취록, CCTV 영상, 직접 받은 문서까지 모두 모였죠. 정자 어르신, 이 정도면 소송을 넘어 형사 고소도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2번 다시 나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판은 내가 짠다. 며칠 후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채영이한테 내용 증명이 왔는데 우리 사인한 서류 때문에 문제 생긴 거야. 그거? 그냥 내가 받은 말들 정리한 거야. 혹시 오해 생길까봐 변호사 통해서 정리해 둔 거지. 근데 왜 우리한테까지 보내요? 니들이 내게 한 말들 다 동의한 거잖니? 오해 없게 서로 사인한 거니까 괜찮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나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을 복지센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정자입니다. 제가 가진 작은 재산을 우리 동네 독거노인분들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습니다. 복지사들은 놀란 눈치였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재산 일부는 지역복지재단에 신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며칠 후 그 소문이 며느리 귀에 들어갔습니다. 전화가 빗발쳤고 아들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아무 말도 없이. 우린 그게 엄마 뜻인 줄도 몰랐어요. 그럼 그동안 날 뭘로 본 거니? 내가 없어진 뒤에나 관심 가져줄 사람이었니? 며느리는 처음으로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채영아, 사람이 물러설 땐 조용히 사라져야 해. 그게 너한테 해줄 마지막 조언이다.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들도 이제 내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누굴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 선택으로 사는 거죠. 집 거실 벽에 새로 건 액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잃고 나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지금 저는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물을 주고 늦은 오후엔 커피 한 잔 마시며 작은 라디오 소리를 듣죠. 예전 같았으면 적막하고 외로운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볍고 평온합니다. 이따금 윤 할머니와 시장에 다녀오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는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 없이 내 뜻대로 하루를 채워가는 이 일상이 이제는 참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아들 도윤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죠. 가끔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들이 떠올라도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누구에게 기대느냐보다 어떤 기억을 안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누군가의 탐욕이 아닌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 결국 자기 스스로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꼭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용기도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